뭐 안 밀고 저희가 애은님 거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그 깃 들어가서. 한균이 그런데 형 맥북으로 공유할 때 뭐 설정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했어요, 저는. 왜 안 돼요? 그냥 폭력형이 애은님 거 믿음이 열고 보는 걸로 할까요? 그냥 발표만 듣고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냥 성록형이 애은님 거 리듬이 킨 다음에 그냥 목소리만 애은님 거 듣는 걸로. 아, 내가? 음. 지금도 안 보이시는 거죠? 네, 안 들어가져요. 보인다. 오, 됐다, 됐다, 됐다. 보여요. 뭐가 달라진 거죠?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잠깐만요. 지금 인터넷인데요? 보이세요? 이 인터넷 문제인가 진짜로? 지금 보여요. 다시 보여요. 엄청. 잘 보여요? 나 잠깐 딴 거 클릭하니까 나 안 된다. 나도 안 보이는데? 잘 보여요. 저도 눌렀더니 누르면 안 돼. 근데 지금 계속 멈춰 있는 상태예요? 지금 움직이죠? 그럼 반영이 안 됐어요. 아, 이거 좀 매가 인터넷 문제인가 보다. 화면만, 그러니까 그 첫 화면만 공유돼 있고. 지금 쭉 내렸는데 같은 화면 보이세요? 네네네. 왜지? 어? 됐다. 지금 내린 화면 보여요? 네, 화면은 보이는데 보이는데, 움직이는 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왜 이러지? 팬티인데?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인터넷 문제 같기도 해요. 방송이 다 켜지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 보면은. 지금도 안 보이시는 거죠? 화면은 보이는데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위에 페이지만 보이고 있어요. 아예 일단 뭐 아까 말한 대로 네,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그냥 켜고 보면서 할까요? 애은님이 발표하는 걸로 합시다. 네. 어? 아, 아니구나. 잠깐 또 보였다. 네, 송록이 형그 노트북 화면이면 불편하시면 제가 공유할까요? 제가 링크를 보낼까요? 어차피 저희 리포지토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메인 브랜치에 있는 거 보면 되죠. 네. 그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지금 지원님이 공유하시고 있어요. 네, 제가 공유하고 있어요. 예은님은 예은님 거 보면서 하시다가 지한님이 이제 내려가는 게 들리세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들립니다. 예님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 지금 안 들려요 목소리. 예, 안 들려요. 그래서 뭐 일단 저도 일단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들리시죠? 지금은 들립니다. 네, 지금 들립니다. 일단 그럼 오늘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네, 있었잖아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가상의 CPU의 작동 원리입니다. 1장에서 다뤘듯이 CPU는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를 읽어드리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장치이며 계산을 담당하는 ALU, 명령어를 읽어드리고 해석하는 제어 장치, 임시 저장 장치인 레지스터로 구성됩니다. 네. 이 중 계산을 담당하는 ALU에서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ALU가 받아들이는 정보와 내보내는 정보에 대해 정리한 것인데요. ALU는 레지스터와 제어 장치로부터 각각 피연산자와 제어 신호를 받아들이고 레지스터와 플래그 레지스터로 결과값과 플래그를 내보냅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셨듯이 ALU는 피연산자와 레지스터로부터 받아들이고 제어 신호를 제어 장치로부터 받아들여서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수행합니다. ALU가 내보내는 정보는 연산 수행 결과와 플래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산 수행 결과로는 문자, 숫자, 메모리, 주소가 있으며 이들은 일시적으로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플래그는 연산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상태 정보를 의미하며 플래그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플래그는 이렇게 6가지 종류 나뉘고요. 연산 결과의 부호를 나타내는 부호 플래그, 연산 결과가 0인지 나타내는 제로 플래그, 연산 결과가 울림수나 빌림수가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캐리 플래그,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오버플로우 플래그, 인터럽트가 가능한지 나타내는 인터럽트 플래그, 커널 모드로 실행 중인지 사용자 모드로 실행 중인지 나타내는 슈퍼바이저 플래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CPU의 구성 요소 중 또 다른 장치인 제어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를 내보내고 명령어를 해석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어 장치에서 내보내는 제어 신호는 컴퓨터 부품을 관리하고 작동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기 신호를 말합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어 장치가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장치가 받아들이는 정보로는 클럭, 해석할 명령어, 플래그, 제어 신호가 있고 내보내는 정보로는 CPU 내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 2가지와 CPU 외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 2가지가 있습니다. 제어 장치가 받아들이는 정보 중 클럭은 컴퓨터의 부품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간 단위를 말합니다. 클럭의 주기에 맞춰서 데이터가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이동하거나 ALU에서 연산이 수행되거나 CPU가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를 읽어드립니다. 여기서 컴퓨터 부품들이 클럭의 신호에 맞춰서 작동하는 것을 한 클럭마다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어 장치가 받아들이는 또 다른 정보는 해석해야 할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명령어 레지스터로부터 보내지고 제어 장치가 이를 받아들여 해석하고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서 컴퓨터 부품들에게 수행해야 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는 플래그 레지스터로부터 플래그 값을 받아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제어 버스로부터 제어 신호를 전달받습니다. 제어 장치가 내보내는 정보에는 크게 CPU 외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와 CPU 내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 2가지로 나뉩니다. CPU 외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에는 메모리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와 입출력 장치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가 있고 이름 그대로 메모리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는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읽거나 메모리에 새로운 값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입출력 장치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는 입출력 장치의 값을 읽거나 입출력 장치에 새로운 값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CPU 내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에는 ALU에 전달하는 신호와 레지스터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가 있고 ALU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는 수행할 연산을 지시하기 위한 신호이고 레지스터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는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어를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CPU를 구성하는 요소 중 마지막 요소인 레지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지스터는 다들 아시듯이 CPU 안에 있는 임시 저장소를 말합니다. 레지스터의 종류에는 이렇게 8가지가 있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메모리에서 가져올 명령어의 주소, 즉 메모리에서 읽어드릴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CPU에 따라 명령어 포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수행하고 나면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담긴 수를 1 증가시켜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시킵니다. 명령어 레지스터는 방금 메모리에서 읽어드린 명령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는 명령어 레지스터 속에 명령어를 받아들이고 해석한 뒤에 제어 신호를 내보냅니다.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고 CPU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주소 값을 주소 버스로 보낼 때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를 거치게 됩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메모리와 주고받을 값인 데이터와 명령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이고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라고도 부릅니다. 범용 레지스터는 이름처럼 다양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말하고 데이터와 주소를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 레지스터는 ALU 연산 결과에 따라 나오는 플래그를 플래그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연산 결과나 CPU 상태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특정 레지스터를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택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택과 스택 포인터를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스택 포인터는 스택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레지스터로 스택의 마지막으로 저장한 값의 위치를 저장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스택에 어디까지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영역은 메모리 안에 스택처럼 사용할 영역이 정해져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주소 지정 방식은 변이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은 오퍼랜드 필드의 값과 특정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유효 주소를 얻어내는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이처럼 연산 코드, 레지스터, 오퍼랜드로 명령어가 구성됩니다. 이 명령어에서 오퍼랜드 필드의 주소와 어떤 주소를 더하는지에 따라서 상대 주소 지정 방식과 베이스 레지스터 지정 방식 등으로 나뉩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오퍼랜드랑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더해서 유효 주소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if문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모든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하여 특정 주소의 코드를 실행할 때 사용됩니다. 베이스 레지스터 지정 방식은 오퍼랜드와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유효 주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베이스 레지스터는 기준 주소의 역할을 하고 오퍼랜드는 기준 주소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역할을 합니다. 조금 내려주세요. 그리고 명령어 사이클과 인터럽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CPU가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 정해진 흐름이 있고 CPU는 그 흐름을 반복하며 명령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처리하는 정형화된 흐름을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CPU는 정해진 흐름에 따라 명령어를 처리해 나가지만 흐름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명령어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은 크게 인출 사이클, 실행 사이클, 간접 사이클로 나뉩니다. 인출 사이클은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CPU로 가지고 오는 단계를 말하고 실행 사이클은 CPU로 가져온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를 말하고 간접 사이클은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메모리 접근을 한 번 더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인터럽트는 CPU의 작업을 방해하는 신호를 말합니다. 인터럽트는 동기 인터럽트, 비동기 인터럽트로 나뉩니다. 동기 인터럽트는 보통 예외라고 부르고
CPU에 의해서 발생하고 CPU가 실행하는 프로그래밍상의 오류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마주쳤을 때 발생합니다. 예외의 종류에는 폴트, 트랩, 중단,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비동기 인터럽트는 입출력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인터럽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림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고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다음과 같은 처리 순서를 따릅니다. 입출력 장치는 CPU에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보내고 CPU는 실행 사이클이 끝나고 명령어를 인출하기 전 항상 인터럽트 여부를 확인합니다. CPU는 인터럽트 요청을 확인하고 인터럽트 플래그를 통해 현재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CPU는 지금까지 작업을 백업하고 CPU는 인터럽트 벡터를 참조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 순서 4에서 백업해둔 작업을 복구하여 실행을 재개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용어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 인터럽트 플래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벡터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요청 신호는 CPU의 작업을 방해하는 인터럽트에 대한 요청을 말합니다. 지금 방해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을 입출력 장치가 CPU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럽트 플래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받아들일지 무시할지 결정하는 플래그입니다. CPU가 인터럽트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플래그 레지스터에 인터럽트 플래그가 활성화 상태여야 되는데요. 모든 인터럽트를 이 인터럽트 플래그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럽트 플래그가 불가능인 상태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인터럽트 요청이 있고 이런 인터럽트를 막을 수 없는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부르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인터럽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작동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벡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포함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식별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 본래 수행하던 작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아님이 먼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 인터럽트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고 그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럽트는 쉽게 말하면 CPU의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인터럽트는 크게 동기 인터럽트랑 비동기 인터럽트로 나눌 수 있고 동기 인터럽트는 보통 예외라고 부르고 네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근데 그 네 가지 종류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인터럽트는 입출력 장치에서 발생하는 건데 알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네,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면서 네, 작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터럽트 처리하면서 그 전에 작업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터럽트 요청을 받기 전까지 그 CPU가 수행하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음, 비동기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알림의 개념이라서 그 전까지 수행하던 것들을 잠시만요. 엄크인가요? 아닙니다. 그 동기 인터럽트는 그 예외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비동기 인터럽트는 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의도는 네, 어, 그 전에 하고 있던 일들이 네, 이제 스택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작업 내역을 스택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 그것을 스택에서 다시 빼와서 작업하는 식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쭤봤던 거였어요. 아, 네, 그 원래 작업하고 있었던 거는 스택에 집어넣고 인터럽트를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스택에서 그걸 꺼내와서 작업을 하는 그거를 그거를 여쭤봤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그 레지스터가 굉장히 종류가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범용 레지스터가 있었는데, 범용 레지스터랑 다른 레지스터와의 큰 차이가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범용 레지스터는 되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레지스터들은 특별히 수행하는 역할이 있어서 범용 레지스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하드 저희가 인터럽트에는 총 두 가지로 동기 인터럽트랑 비동기 인터럽트가 있었잖아요. 그 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거는 비동기 인터럽트라고 하고, 그거는 주로 대부분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도 부르는데,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일단 입출력 장치에서 보내는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입출력 장치에서 인터럽트를 CPU에 보냅니다. 그리고 CPU가 이 인터럽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거를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면 인터럽트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이전의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끝인가요? 네. 그럼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전의 작업을 일단 중지하고 인터럽트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인터럽트를 받아들인 작업을 완료하면 그 이전의 작업을 다시 수행합니다. 음, 네, 잘 들었고요. 네. 제가 그 저의 질문의 의도에서는 물론 이제 그 흐름은 네. 또 이제 맞았고 흐름만 봤을 때는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순서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를 못 해주셔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왔을 때 그 이제 CPU가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인터럽트 플래그의 값을 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인터럽트 네. 플래그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제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요청은 무시되고 CPU가 계속 하던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즉 플래그가 활성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백업을 하고 이제 그 인터럽트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인터럽트 처리하는 방식도 인터럽트를 그 처리하는 따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그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고 그 프로그램 그 서비스 루틴의 위치는 인터럽트 벡터라는 거를 참조를 해서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터럽트 플래그랑 벡터랑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거에서 피드백 겸인 건데 범용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범용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이요? 네, 음,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여쭤본 이유가 네. 아까 태양님이 질문했을 때 네. 의도가 아마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른 거랑 차이점이 이제 원래 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나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각각 이제 주소 값을 저장하거나 데이터 값을 뭐 저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값을 저장하는데 이제 범용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랑 주소를 모두 저장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 알고 있어서 아마 대답을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데이터랑 주소를 모두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예은님 차례는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저 챕터 5 발표하기 전에 여기 저도 챕터 4 공부를 하면서 우리 플래그 레지스터에 있는 부호 플래그에 대해서 보다가 지난번에 저희 챕터 1이었나 2에서 그 지한이가 발표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음수 처리를 할 때 이해 보수를 취하면서 그 부호 플래그를 사용하는 내용을 그때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플래그에 대한 얘기가 그때 처음 언급이 됐었는데 거기서 지한이가 발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했던 내용 중에 그 이해보수 취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데 뭐 0이랑 0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고 만약에 n비트 뭐라고 해야 되지? n비트의 경우 2의 n승과 2의 마이너스 n승은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때 얘기를 듣고 좀 궁금했던 거랑 이번에 부호 플래그 얘기 내용이 나오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잠시 제가 화면 공유를 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근데 뭔가 확실하다기보다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더 찾아본 바가 있다거나 더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그 음수를 취하는 방식을 저도 다시 한번 더 찾아봤는데 그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보수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해보수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저도 찾지 못했고 근데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면 그 0이랑 그 이해보수 표현법의 한계에서 0이랑 2의 n승인 값은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int라는 그 자료형의 크기가 이제 32비트로 총 4바이트인데 이 32비트에 32개의 비트 크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는 이렇게 2의 31승 마이너스 음수는 2의 31승부터 양수는 2의 31승 빼기 1까지인데 그러면은 결국에 2의 n승을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2의 보수의 한계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0이라는 숫자는 사실 마이너스 0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0은 0이기 때문에 그 2의 보수 한계가 문제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 제가 결론
듣기로는 이 부호 플래그를 레지스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실제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에도 만약에 정수형의 뭐 예를 들어 자바 같은 경우 정수형의 자료형을 4바이트 공간에 숫자 하나를 저장한다고 치면 첫 번째 1비트는 부호 플래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해 보수 한계가 발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의견? 저는 정확한 건, 그러니까 찾아본 건 아닌데, 첫 번째 비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 N승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 31승, 그러니까 저기 자료형 크기가 이해 31승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 31승에서는, 아니, 이해 30승에서는 발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네 자리 비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음량을 나타내는 부호 플래그로 사용하고, 그럼 뒤에 세 자리 비트를 사용을 할 텐데, 그럼 100의 값을 가지는 거는 그 얘 n승이라서 만약 보수를 취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와버리니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2비트라고 해서 2의 32승만이 아니라 2의 31승, 30승, 그러니까 2의 제곱수는 그, 다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제일 큰 수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32비트면 31승이 생긴다고요? 32승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생기는 이유가 보수를 취할 때, 그러니까 1000 형태의 값을 가질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표현하는 데에서는 값이 원래,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은 1111111인 게 제일 큰 값인데 그 안에 10000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무조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신 대로 하면 만약에 4비트였을 때 제일 앞에가 음량을 나타내는 부호 플래그라고 했을 때 나머지 3개의 비트에서는 값을 표현을 하는데 그때 100인 값이 이제 그거에 대한 보수를 취하게 되면 그대로 100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부호 플래그를 사용하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음, 1을 더하면 1100이 되는 거죠. 1, 0, 00. 이렇게 되는데 이해가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그 음수니까,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네. 어차피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무조건 부호 플래그가 필요한 게 꼭 이 숫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이해보수 표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사례가 아니라 이해보수의 한계가 나타나는 지점은 사실 끝에, 만약에 10000이라고 하면 4비트일 때 부호 플래그 없이 10000이라고 하면 0, 1, 1 더하면 100. 근데 이러면 부호 플래그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표현이 안 되는데 만약에 다른 숫자라고 해도 뭐 3이면은 이건데 1을 더하면 아니 보수 취하고 1을 더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맞나? 어차피 부호 플래그가 없으면 101이라는 것도 사실 양수에 존재하는 수잖아요. 물론 얘 소리가 다르긴 하지만 생긴 게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부호 플래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101이라는 숫자는 지금 4, 5기 때문에 이 부호 플래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얘를 5라고 인식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0011 앞에 부호 플래그가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부호 플래그를 안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얘가 부호 플래그가 아니라 얘도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비트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3이라는 십진수 숫자를 이제 이진수 음수로 만약에 마이너스 3을 표현했을 경우에는 1101인데, 부호 플래그가 없으면 1101이라는 숫자를 보고 5가 아니죠. 그럼 1101이면 1, 2, 4, 8, 8, 13인가요? 얘를 그냥 양수 13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호 플래그를 안 쓰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없는 거죠. 부호 플래그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플래그들은 무조건 다 거치는 것 같던데 읽어보니.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비트를 무조건 부호 플래그를 사용하고, 얘는 숫자로 그래서 인식을 안 하고 부호를 판별하는 비트로만 사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2의 n승이라는 숫자가 뭐 보수를 취했을 때 똑같다고 해도 뭐 그거랑 관계없이 어차피 부호 플래그라는 녀석을 보고 음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은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다르더라도 지금 011과 0011과 110의 1101의 모양새는 달라도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부호 플래그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부호 플래그는 무조건 써야 되고, 어차피 부호 플래그라는 비트가 있기 때문에 뭐 2의 n승이든 2의 n승이 아닌 숫자든 상관이 없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플래그가 비트로 카운트가 되나요? 하나로 1비트로? 네,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성록이 형이 말씀해주신 게 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의 보수로 음수를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2의 보수를 통해서 모두 보완이 됐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앞자리를 그냥 음수 보호 비트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덧셈을 했을 때 0인지 1인지를 바로 음수 양수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앞자리를 그 부호 비트로 사용하게 되면 0이면 양수고 1이면 음수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왔던 그 2의 보수의 한계점을 부호 비트로 해결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책에는 바로 위에 부호 플래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부호 플래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바로 밑에 이해 보수 한계를 얘기를 해서 더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부호 플래그를 쓰면 사실상
다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 표현에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냥 이해 보수 취한 값에다가 플래그 값을 보고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별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호 플래그에 대한 좀 생각을 이렇게 했었고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CPU 지금 이번 장이 CPU 작동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물론 강의에도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이건 그냥 참고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 동영상이거든요. 이거는 코딩 애플 뭐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딩 애플 채널에서 했던 거고 얘는 좀 되게 쉽고 좀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고 이분은 뭐 유명한 채널이 아니라 그냥 찐 기술 채널인데 되게 설명이 되게 도움이 됐어가지고 좋았어서 뭐 트랜지스터 뭐 반도체 얘기까지는 관심 없으면 안 봐도 되는데 트랜지스터 얘기랑 이 우리가 이제 CPU에 ALU가 있고 그 ALU에서는 뭐 덧셈, 뺄셈, 산술 연산이랑 논리 연산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돼 있고 또 그럼 도대체 덧셈이 그러니까 이 논리 게이트를 활용해서 덧셈 논리 회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낫이랑 엔드나 오와 이런 거는 트랜지스터로 바로 되는 몇 개 합쳐서 게이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덧셈이란 건 도대체 이진수 덧셈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설명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태영이가 질문했던 것 중에 이 메모리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했었죠? 아무튼 메모리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잘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일단 적어놨고 혹시나 관심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첨언을 좀 하자면 저번 주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램이 필요 없이 CPU랑 뭐 보조 하드나 SSD랑 연결할 수 있냐?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답니다. CPU는 제가 6장을 예습을 하고 있는데 CPU는 메모리랑만 소통을 할 수 있지 보조기억 장치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없대요. 뭔가 어, 방법이 있어서 그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내피셜로 네. 물어본 거였어요 그때. 그래. 그때는 이렇게 하면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램이 비싸니까. 근데 그 처음에 형길이가 먼저 꺼냈었나요? 그 얘기를? 내가 꺼내지 않았나? 태양? 모르겠어. 누가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마 나도 이제 요거 막 질문 검색해보면서 찾아보는데 램 없이 보조로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게 있길래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있다고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러면은 여기 6강에 나와 있는 건 아마 근데 뭐 그게 최신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같아요. 네. 그 사실 기술도 막 바뀌고 약간 절대적인 건 뭔가 없는 것 같긴 해. 무조건 안 된다 막 이런 것보다는. 이 책이 22년도 23년 지금 3세가 23년 2월이니까 뭐 그 사이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검수를 할 테니까 일단은 책 내용이 베이스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냥 아니, 통용되어 있는 그런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들이 담긴 거니까 약간 그런 것들은 약간 예외적인 거라. 느껴져. 아니면 뭐
그 기술이 진짜로 뭐 보조기억 장치랑만 통신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뭔가 램을 뭔가 통과해서 보조기억 장치랑 뭐 연결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일단 그거는 뭐 다음 장 공부하면서 각자 또 찾아보고 공유해보는 걸로 하죠. 네. 그 좋습니다. 이 책 내용만 공부하면 그 CS 면접에서는 뭐 다 말한다는 기준 하에는 뭐 떨어질 일 없나요? 난 그게 궁금하던데 약간. 컴퓨터 구조랑 운영 체제를 많이 안 물어보지 않나? 네, 애초에 아, 뭐 그렇긴 하는데 만약에 이쪽 관련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진짜 요거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나 싶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비전공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 거다 보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엄청 잘 모르겠지. 깊은 거를 원해서 물어보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애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나 약간 그런.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분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막 이 책에 예시들었던 것 중에 어셈블리어를 사용하는 직군으로 막 게임이나 보안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조금 인베디드. 더 그쪽으로 갈수록 이 컴퓨터 구조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볼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사실 그런 거 상관없이 뭐 백엔드 개발은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코딩으로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직접 바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만약에 서버 개발자면 서버 관련해서는 많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CS이시. 그래서 뭔가 이쪽 파트는 좀 그냥 뭔가 굳이 막 외우려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그냥 이게 배경식으로. 인베디드 하는 사람들, 그죠? C++ 쓰는 사람들은 알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뭐 다 웹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게 CPU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냥 정도만 이해를 해도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네트워크나 DB 같은 건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좀 기본 음,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 난 약간 전공자를 따라잡기 위한 추석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약간 예시로 들면은 저도 컴퓨터 조립시 사면서 그 구조를 처음 알게 됐는데 그거 해보면서 막 직접 CPU 꽂고 메모리 꽂고 뭐 SSD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어디에 쓰는 건지를 알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용량 부족하면은 뭐 그냥 왜 부족하지 이러고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이제 뭐 원래 지금 주로 쓰는 게 SSD고 뭐 하드웨어 그 HDD 연결해서 쓰고 뭐 보조 장치 연결해서 쓰면 더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한 거니까 약간 인프라에서도 뭐 T5 이런 거 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할 때 이런 지식이 있으면 찾아보기도 좀 편하다는 느낌이라 말씀하신 대로 초석을 다져놓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 장으로 갈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재밌어요. 네, 맞아요. 뭐야, 한 번 펼치면 계속 쭈루룩 읽히더라고요. 딱 왜 되는지 알고 막 쓰는 거니까 원래는 아예 몰랐다가. 그리고 막 뭐 에이블 할 때도 그렇고 프로그래밍 했던 것들도 조금 그 연관돼서 생각나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 그럴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기도 하고 저도 근데 조금만 덧붙이면 저도 앞에서 얘기해준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태양이가 깊이는 사실 하면서 느낀 것 직접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깊은 내용은 아니고 딱 진짜 입문자가 보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이 정도 내용이면 사실 충분한 것 같아.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대신에 만약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 구조 쪽에서는 사실 질문이 거의 안 들어와서 신경 쓸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뒤에는 또 운영체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깊이가 엄청 깊진 않은데, 대신에 우리가 이거 책으로 공부하고 내가 스터디를 계획한 게 하나의 문서를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 문서들을 개개인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책을 보면서 흐름이 잡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면접 들어가기 전에는 예상 면접, 그 기술 면접 예상 질문들을 좀 보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때 어차피 흐름이 머릿속에 있고 대충 이 정도 내용들이 있으면 내가 책에 없던 내용이 그 질문에 있더라도 금방 찾아보면은 좀 쉽게 읽혀서, 이 정도면 사실 딱 깊이랑 내용 분량이 적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확실히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깊이가 조금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그건 나중에 또 질문, 예상 질문 보면서 답변 연습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거라, 그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챕터 5 CPU 성능 향상 기법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CPU 성능 향상 기법에 대한 내용이고, 소챕터로는 그 CPU 설계 기법, 그리고 명령어 병렬 처리하는 기법,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CISC라는 것과 RISC, 시스크와 리스크라는 CPU 설계 기법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는 일단 CPU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CPU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CPU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특히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CPU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클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럭이라는 거는 이 CPU에 전기 신호를 흘려서 그 CPU가 전기 신호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명령어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도 이제 그 명령어 처리 시간이 있을 텐데, 이 명령어 처리하는 시간도 이 클럭 신호에 맞춰서, 이 클럭 신호에 따라서 명령어들을 처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CPU 성능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클럭이랑 클럭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 속도는 일반적으로 헤르츠라는 단위로 사용이 되고, 즉 헤르츠가 1초에 몇 번이 반복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클럭 속도가 높을수록 CPU가 성능이 좋은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계속 클럭 속도만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니고, 클럭 속도가 오히려 너무 높으면 또 그만큼 전기 신호가 빠르게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발열이 엄청 심해지기 때문에, 또 적당하게 높은 게 성능 적당하게 높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텔 코어 CPU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2.5GHz라고 되어 있고, 또 맥시멈 이게 보통 CPU를 살 때 보면 오버클럭의 클럭 속도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2.5GHz면 1초의 클럭이 25억 번, 그리고 이 오버클럭 맥시멈 클럭 속도까지
즉 49억 번까지 최대 클럭 신호가 증가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럭 신호라는 거는 이렇게 맥시멈, 그 베이스와 맥시멈이 있는 것처럼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 운영체제가 클럭 속도를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속도를 고성능 모드로 뭐 바꾸게 된다거나 하면 또 강제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오버클럭킹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클럭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코어랑 멀티코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코어라는 거는 이제 CPU의 CPU에 있는 이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부품을 통틀어서 이 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책에는 CPU라고 하면 제어 장치랑 ALU, 레지스터들이 쭉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싱글 코어였을 때의 모습인 거고, 요새는 싱글 코어 CPU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멀티 코어잖아요. 이렇게 멀티 코어로 됐을 때는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ALU 그리고 제어 신호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 레지스터들이 하나의 이제 코어를 이뤄서 이렇게 더블 코어면 코어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긴 모습이 되고, 뭐 쿼드 코어면 4개, 옥타 코어면 8개, 이런 식으로 코어가 여러 개가 있는 거를 멀티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가 많을수록 당연히 이거를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장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이것도 무조건 코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니고, 마치 이제 이 코어는 병렬 처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어 수가 무조건 높아진다고 해서 이거를 프로그램들이 다 이거를 코어를 사용을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뭐 프로그램 한 5개 켜놨는데 코어를 뭐 막 50개, 100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어 수도 적당히 수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인데요. 스레드의 먼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실행 흐름의 단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스레드에는 또 크게 보면 하드웨어 스레드랑 소프트웨어 스레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문법을 배울 때도 스레드라는 거를 배우게 되고, 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얘기인 것 같은데,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만드는 그런 스레드는 이제 소프트웨어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CPU에 대한 얘기고, CPU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스레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게 되는 스레드는 이 하드웨어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스레드는 그 프로그램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임의로 만들어내는 걸 소프트웨어 스레드라고 하고, 이 하드웨어 스레드는 이 코어 CPU 내부 자체에서 또 스레드를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드웨어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하드웨어 스레드는 이 하나의 코어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위와 같이 이 코어, 이렇게 코어가 2개죠. 이 코어에 만약에 4스레드 CPU다 라고 이제 CPU의 스펙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 CPU에는 2개의 코어가 있는데, 이 2개의 코어를 가지고 한 번에 4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의 코어가 이제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CPU를 멀티스레드 프로세서라고 혹은 멀티스레드 CPU라고 부릅니다.
뭐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얘기도 CPU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들어볼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인텔에서 개발하는 멀티스레드의 기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스레드는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게 마우스가 자꾸 사라졌다가 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적 스레드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입장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단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스레드 프로세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코어가 여러 개의 명령어를 차지하는 CPU. 마우스가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라져가지고, 멀티스레드 프로세서는 하나의 코어가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CPU를 멀티스레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멀티스레드 프로세서의 가장 큰 핵심은 레지스터의 개수인데요. 결국에 코어,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코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 코어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당연히 가능한데, 이 코어가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코어 하나에는 ALU랑 제어 장치 그리고 명령어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사실 두 개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이 하나의 코어로도 이 멀티스레드를 할 수 있는 원리는 이 레지스터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터 앞에서 배웠다시피 레지스터에는 프로그램 카운터나 뭐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 뭐 그런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만 갖고 있으면, 특히 프로그램 카운터를 만약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가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거를 두 개로 늘리게 되면 그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지스터 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멀티스레드 프로세서의 기술을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스레드는 또 논리 프로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윈도우에서 작업관리자를 켜보면 이 코어 개수랑 논리 프로세서라는 명칭으로 그 숫자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앞에서는 CPU와 그 CPU 하드웨어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령어를 병렬 처리하는 기법인데, 명령어를 그럼 어떻게 병렬로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오는 것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요. 이 명령어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명령어 사이클을 배웠잖아요. 명령어 사이클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 인출 단계가 있고, 해석 단계, 실행 단계, 그 결과를 저장하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그 CPU마다도 다 다르고 뭐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거를 최대한 일정하게 시간을 비슷한 시간대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나눠서 명령어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출 단계에서 명령어 1번의 인출 단계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출했으니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1번의 인출은 끝났으니까 2번에서 다른 명령어의 인출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에 해석을 하고 있을 때 2번의 인출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이 이제 명령어 파이프라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체 명령어 처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동시에 여러 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이제 명령어 파이프라인 혹은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이 각각의 명령어를 수행할 때는 그 명령어들끼리의 단계들이 겹치지 않게 해야지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잘 이런 식으로만 나눠서 잘 되면 좋긴 하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동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파이프라인 위험, 영어로는 파이프라인 해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위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데이터 위험, 제어 위험, 구조적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위험을 보게 되면 이 데이터 위험은 명령어 간의 데이터 의존성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데이터 위험, 데이터 해저드라고 하는데요. 이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명령어 1번을 먼저 처리를 하고 한다고 쳤을 때 이 명령어 1번은 R1에다가 R2와 R3에 있는 값을 더해서 R1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아까 위에서 파이프라이닝 하는 과정을 봤다시피 1번을 다 끝나고 나서 2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출이 됐으면 해석하는 단계에서 또 이제 2번을 인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지금 명령어 2번을 보면 이 명령어 1번에 R1을 명령어 2번에서 그 오퍼랜드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명령어 1번의 계산 결과가 끝나기 전에 명령어 2번에서 R1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명령어 1번에 대한 결과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의존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데이터 의존성에 데이터 위험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데이터 위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어 위험인데요. 제어 위험은 주로 이렇게 분기 등으로 인한 이 프로그램 카운터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걸 제어 위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예시를 보면 10번지 명령어의 인출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해석 단계에 들어갔을 때 11번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2번지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10번지 명령어를 실행까지 다 해보고 나니까 그 우리 명령어 중에 그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라는 명령어들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명령어가 있을 경우에는 11번지 명령어가 실행이 되지 않고 10번지 다음에 바로 그 분기점으로 가서 코드가 실행이 되게 돼야 되는데 명령어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11번과 12번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실행을 하고 있었다가 결국 10번지가 끝나고 나서 11번과 12번 이미 실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헛수고가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제어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분기가 있는지 어디로 분기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기법이 있다 하고 그거를 분기 예측이라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조적 위험은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을 할 때 각각의 그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ALU나 레지스터 같은 이 CPU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게 이제 구조적 위험이고, 또 그런 자원에 대한 위험이다 보니까 또 자원 위험, 리소스 해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슈퍼 스칼라인데요. 이제 앞에서는 물론 명령어 파이프라인으로 명령어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긴 했지만, 이 각 단계가 겹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슈퍼 스칼라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각 단계도 겹치면서도 명령어를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명령어 파이프라인 위에서 봤던 거는 하나의 명령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둬서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슈퍼 스칼라라고 하고, 이 슈퍼 스칼라 기법이 적용된 CPU를 슈퍼 스칼라 프로세서 혹은 슈퍼 스칼라 CPU라고 합니다. 뭐 참고 내용으로는 이 파이프라인 개수에 비례해서 프로그램 속도가 빨라지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겠지만, 아까 봤다시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명령어를 처리할 때는 여러 가지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특히 그런 위험들을 최소화하는 이 설계 작업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 오늘날의 CPU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새 CPU들은 다 이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명령어 1, 2, 3, 4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여러 가지 위험 중에 이제 뭐 데이터 간의 의존성이 발생하는 데이터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명령어 2번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 3번은 기다려야 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 3번이랑 그 뒤에 있는 명령어들 중에 순서가 바꿔도 그 프로그램 결과에는 지장이 없는 명령어들이 있다면, 그 순서를 바꿔서 비순차적으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법을 이렇게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순서를 바꿔 실행해도 무방한 명령어를 먼저 실행을 해서 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ISC, CISC와 RISC,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CISC, CISC와 리스크는 각각 CPU 설계 기법이고,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명령어 파이프라이닝, 슈퍼스칼라 기법으로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을 하는데, 이 파이프라이닝을 하기에도 위험을 최소화해서 그 최적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최적화를 하는 기법 중에 최근에 사용되는 설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그 전에 시스크와 리스크를 보기 전에 명령어 집합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요. 명령어 집합 구조, 영어로는 ISA라고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집합 구조란 그냥 단순하게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CPU마다 이 ISA는 다 대부분 많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ISA가 다르다는 거는 즉 CPU가 이해하는 명령어가 다르다는 얘기고, 이렇게 명령어가 달라지게 되면 그 명령어에 대한 어셈블리어와
이런 프로그램 실행 코드 파일도 다 코드는 아니지만 실행 파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하드웨어 설계 뭐 여러 가지 ISA가 다르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설계도 다 달라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SA가 같은 CPU끼리는 당연히 이제 명령어 이해가 가능한데 다르게 되면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ISA를 CPU의 언어라고도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들을 적용하기에 좋은 ISA가 있고 그렇지 못한 ISA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서 지금 현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크와 리스크 설계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크인데요. 이 시스크 약자를 해석해보면 복잡하고 다양한 명령을 활용하는 CPU 설계 방식입니다. 시스크는. 그래서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명령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복잡하고 고급 기능을 가진 명령어들이 많은데 이거를 또 가변 길이로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강력한 명령어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명령어를 좀 적은 수의 명령어로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 절약이라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드웨어 스펙이 안 좋았을 때는 메모리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하드웨어 스펙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CPU의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 특히 시스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가변 길이 명령어라는 것 때문에 이 명령어 파이프라이닝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CPU 성능 향상에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CPU의 성장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인데요. 이 리스크도 이름 그대로 해석해보면 단순하고 적은 명령어를 활용하는 CPU 설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리스크는 시스크의 이 복잡하고 이렇게 가변 길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에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에서 그런 명령어 이 시스크에서 갖고 있던 한계점이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의 어려움이었는데 그게 가변 길이를 사용해서 특히나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이 어려웠고 이 가변 길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명령어들의 길이가 다 다르고 그러면 수행 시간도 다 달라지게 되고 또 수행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의 핵심은 이렇게 비슷한 게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명령어들을 병렬 처리하는 기법인데 이런 식으로 각기 명령어들의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 점점 그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돼서 이제 시스크 방식이 파이프라이닝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단순한 명령어들이 많고 그 명령어의 길이와 수행 시간을 최대한 짧고 규격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 길이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표처럼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을 할 때 이 단계들을 좀 잘 나누어서 여러 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메모리 직접 접근 명령어라는 뭐 로드 스토어의 구조를 사용했다고도 하고요. 주소 지송 방식의 종류도 상대적으로 시스크보다 적다고 하고, 뭐 레지스터를 적극 활용해서 했다고도 합니다. 대신에 뭐 시스크보다는 프로그램 용량이 많이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이프라이닝의 위험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최적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스크와 리스크의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먼저 얘기했던 시스크는 복잡하고 다양한 명령어에 비해 단순하고 적은 명령어가 리스크고요. 그리고 시스크는 가변 길이지만 리스크는 고정 길이로 파이프라이닝에 최적화를 했다. 그리고 주소 지정 방식도 되게 굉장히 좀 여러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리스크는 주소 지정 방식도 적게 쓴다고 하고요. 이거는 시스크의 장점이긴 하지만 요새는 오히려 명령어 수를 많이 하는 대신 CPU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스크는 파이프라이닝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리스크는 파이프라이닝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속도, 성능 향상에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론 이렇게 시스크의 설계 방식과 리스크의 설계 방식에 대해서 차이점과 그 파이프라이닝에 대한 어려움과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시스크 방식으로 설계한 CPU 회사들도 이걸 그대로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무슨 마이크로 명령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CPU 내부적으로는 이 리스크 방식과 비슷하게, 즉 1클럭 내외로 명령어들을 동작시킬 수 있게끔 좀 짧게 쪼개서 사용하는 방식을 써서, 요즘 현대의 시스크 방식은 또 리스크 방식과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부터 질문을 드리면, 네,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 중에 하나인 뭐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위험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란 그 CPU가 명령어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인데요. 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의 명령어를 명령어에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그 명령어의 사이클을 단계별로 쪼개서 그 파이프라이닝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뭐였죠? 위험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위험, 제어 위험, 그리고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랑 제어 위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구조적 위험이. 구조적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총 있는데요. 이 위험은 이 명령어 병렬 처리를 하게 될 때 이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먼저 데이터 위험은
그 명령어를 동시에 병렬 처리해서 실행을 하게 될 때 데이터들 간에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 그 앞에서 실행한 명령어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데이터 위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어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명령어 중에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뭐 함수 호출 등의 이유로 다른 명령어로 갑자기 확 변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갑자기 확 변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병렬 처리로 명령어들을 처리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제어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위험은 이렇게 명령어들을 병렬 처리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CPU 내에 있는 뭐 ALU나 제어 장치, 뭐 레지스터 등등의 이런 CPU 자원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접근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구조적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시스크랑 리스크를 비교한 표를 보면 네. 시스크 사용하는 CPU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시스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요? 네. 네. 우선 시스크의 문제점은 복잡하고 다양한 명령어들을 사용하고 또 그런 복잡한 명령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변 길이 명령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변 길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인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을 할 때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스크에서도 그 명령어를 처리할 때 CPU 내부적으로 다른 좀 짧게 쪼개서 시스크에서 리스크가 보완한 시스크에 대한 혹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시스크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그 시스크를 계속 쓰면서 시스크의 문제를 보완할 때 쓰는 방법 여쭤본 거였어요. 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명령어의 단위를 더 쪼개서 한다는 그거를 여쭤본 거였어요. 네. 그럼 마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스크 방식에는 이 가변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게 되고 또 수행 시간이 길다는 단점 때문에 파이프라이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의 방식처럼 명령어를 단순화한다던가 아니면 CPU 내부적으로 동작을 할 때 그 명령어를 좀 더 잘게 쪼개서 최대한 1클럭 내외로 수행 시간을 만들 수 있게끔 최대한 잘게 쪼개서 내부적으로 동작하게 하여서 파이프라이닝에 최적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8코어 16스레드는 어떤 CPU를 의미할까요? 네, 8코어 16스레드는 CPU 내부에 코어라는 것이 8개가 있는데 그 코어라는 것은 CPU의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ALU나 제어 장치, 레지스터 등등의 그 집합체를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령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코어가 8개가 있는 거를 8코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16스레드는 이제 그 명령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코어가 8개이긴 하지만 각각의 코어마다 2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8 곱하기 2에서 16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스레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16개의 스레드가 있는 거를 16스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 발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챕터 몇 가지 할까요? 다음 주 네, 양을 보니까 3개는 좀 많긴 하거든요. 다음 주가 6부터잖아요. 6. 일단 제 의견은 조금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6, 7, 8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랑 캐시 메모리에서는 조금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기억 장치나 입출력 장치에 그렇게 내용이 아직 보진 않았지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6, 7, 8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6, 7, 8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6, 7, 8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컴퓨터 구조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운영 체제가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어, 혹시 뭐 우리 발표 뭐 시간이나 뭐 지금까지 뭐 2번밖에 안 하긴 했지만 뭐 어떤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게 어떨지. 한 사람마다 발표 시간 뭐 제한 10분 뭐 이런 식으로. 네, 제한으로 하던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챕터가 만약에 챕터 안에 파트가 3개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뭐 15분, 2개 다 10분, 뭐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시간을 부여해서. 왜냐면 이 발표 시간이 길어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다 공부하고 온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 복습 차원에 듣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핵심 내용만 발표하고 바로 질문 답변 들어가는 게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소챕터당 5분보다는 한 3분씩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네. 2개면 6분 뭐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2개면 6분, 3개면 뭐 그냥 1분 쳐서 10분 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2개, 다음이 3개니까 10분씩인가요? 아니요. 그 지금 아마 챕터 6이 3개니까 얘가 10분이고 7이 2개라서 7, 8은 2개라서 6분씩. 음, 뭐 챕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있는데 과제 제출 시간을 뭐 점심 시간 조금 늦추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관없어요.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침 9시로 하다 보니까 저 전날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발표 당일에는 그러니까 뭐 사실 매일매일 공부한다고 플랜을 짰을 때 발표 당일에 그러면 뭔가 다음 진도를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발표 준비를 아예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뭔가 그날에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좀 더 깊게 하는 게 저는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표 전에도 공부를 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 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뭐 9시가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전날까지를 제한으로 둔 의도도 있었지만 그래서 원래는 전날에 자정까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조금 새벽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또 지금 뭐 오늘 체크인 끝나긴 했지만 우리가 체크인 하고 있어서 9시에 일어나니까 그때 전까지 딱 받아서 그때 제가 PR 과제를 받으면 되겠다 해서 생각했던 거였는데
형기랑 그때 얘기를 막 하면서 했었던 거였는데 뭐 사실 늘려도 상관없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일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발표 준비밖에 없었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으니까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정확히 몇 시로 할까요? 어차피 그러면은 발표가 그냥 시간 저희 8시 시작하니까 8시까지로 하고 8시 시작하면서 이제 PR 받고 하면 되지 아예 않을까요? 그냥 회의 전까지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성로님이 따로 시간 내서 PR 받을 필요도 없고 동시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냥 잡담 좀 하고 뭐 보통 10분 정도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 PR 받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좀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뭐 성로경이 사실 관리하고 계시니까 좀 편하게 하려면 뭐 저녁 식사하기 전에 5시나 4시까지 PR 받는 걸로 해도 되고 뭐 어떻게 맞아요. 하든 네, 형이 괜찮은 시간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음. 근데 회의 시작 딱 8시까지로 해서 10분 받기에는 근데 조금 빠듯할 것 같고 그래도 회의는 좀 바로 시작 잡담할 수도 있긴 하지만 바로 시작할 때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6시 전까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6시까지? 네, 오후 좋습니다. 저녁 먹기 전 시간까지. 네. 6시로 하고 뭐 PR은 편하실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까지 하고 그래도 이건 마감 시간이긴 합니다. 요거를 못 지키면 네, 또 네. 네. 과제 불이행입니다. 네. 지한이 한 번 더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형길님, 다음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무슨 마이크 같은 거 쓰세요? 저요? 아니요? 목소리가 형길님 목소리 엄청 잘 들려가지고 아, 뭔가 그래요? 쓰시... 네. 맥북 마이크 맥북이라 그런가 보네. 나도 발성이 맥북인데? 테스팅 좋아서. 네? 성균이가 맥북 좀 내장 마이크 쓴대요. 맥북 내장 마이크예요, 이거 그냥. 아, 그래요? 뭐 모델 뭐 쓰세요? 그 14인치 프로요. 최근에 나온 거 M1 쓰시는 거예요? M1? 네, M1. 저도 M1, 저는 심지어 에어인데. 아, 그래요? 신기하네. 아 그리고 예은님 네? 이제 지금 저희 4명끼리는 이미 말을 튼 지가 한참 됐는데 예은님도 아, 같이 네. 놓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아, 좋죠. 애은님이 몇 살이었죠? 어렸던 것 같은데? 저 97년생. 그럼 지환이랑 동갑인가? 아, 아니요. 제가 한 살 더 어려요. 올, 9, 96이야? 지현이 98, 아 98. 98, 98? 아 뭐야, 98에 대기업 들어갔어? 그러네 막내가 들어왔는데 제일 막내가 나왔네. 인생 폈네, 인생 폈어. 역시 운이 좋았습니다. 원래 준비된 자에게 운이 찾아오는 법이지. 예은님 그럼 편하게 할게요. 네네. 지면 지환이만 빼고 그거니까 다음부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좀 공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발표할 때마다 존댓말 하는 거거든요. 음, 이제 현길님 의견은
이렇게 스터디 할 때 동안은 네, 그쵸. 경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녹화도 되고 저희가 면접 볼 때 반말로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니, 회의 때는 무조건 다 어떤 얘기든 좀 웬만하면 존대하는 걸로 할까요? 네. 이제 좋습니다. 뭐 회식하거나 만날 때는 이제 뭐 편하게 이야기하시고 잡담하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잡담할 때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네. 오늘 이후로는 예은님이랑은 말 튼 겁니다. 알겠지, 예은?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지연님처럼 형이라고 불러주세요. 뭐 형이든 뭐 편한 대로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전 도저히 못 부르겠다 싶으면 아니 지연님이 그 존대 형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존댓말 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것도 뭐 우리한테 편한 대로. 맞아 그것도 아, 네. 편하다. 그것도 근데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 반존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계속 존대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편한 대로. 네. 뭐가 편하세요? 저는 뭐 둘 다 좋습니다. 근데 디프 할 때 말 안 났어요? 아, 저희 안 났어요. 제가 제안했거든요, 넣자고. 왜 안 났지? 아니 술 몇 번 먹지 않았나? 저희 많이 먹었죠. 근데 안 넣을 수가 있나? 맞아. 특히 지한이네 팀이 좀 많이 모이지 않았나? 저희 술 한 3번인가 마셨던 것 같은데. 아, 술 3번. 많이 만났네. 이제 뭐 매주 솔직히 회의 주 1회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맞아. 뭐 했는데 저는 그때 마지막 이제 끝나고 회식하면서 제가 말을 먼저 꺼냈거든요. 말 편하게 하라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거절했으면 다들. 아, 너무하네. 아니. 술 끝났는데 말 놔도 되지. 아, 그죠. 근데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그럼 다음부터는 말 놓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유튜브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그 유튜브를 링크가 있나요, 여기? 거기 약간 숨어 링크 있긴 한데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규정 여기 있나? 그 위키에 이 책을 설명한 그거요? 저희 영상 우리 아, 스터디 발표 영상 여기 있어요. 위키플랜에 숨어 있네. 발표마다 유튜브 아, 링크 있고 1주차 거를 올리긴 했는데 저번 와, 주께 신기하네. 네. 이거 왜 이래? 어? 지금 어떻게 돼?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씨, 제 컴퓨터가 약간 녹화를 꺼야겠다.